안녕하세요. 베리타스 법학원 상황판단 강사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법률전형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평 같은 부분을 따로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어요.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는데 특별히 많이 드릴 말씀이 없기도 했고, 난이도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번 쉽다라고 하죠. 매번 쉽다라고 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3, 4, 5, 6회로 가면서 일종의 컨셉을 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구조적으로는 쉽게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3회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가급적이면은 좋은 문제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만들었었고, 좋다라는 게 사실 제 기준에서 좋은 문제겠죠. 장치적인 측면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고민할 거리가 많고, 이거 합쳐지면 사실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실수를 유도를 많이 하면서 장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민도 많이 하게 하고, 개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3회를 겪고 제가 이제 제 강모를 진행을 하면서 장치나 고민은 그렇지만 계산을 복잡하게 내는 건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뺐어요. 이걸 뺀 게 이제 4회차에서 계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어든 형태로 왔고요. 5회차로 넘어갈 때는 이 장치 측면에서는 좀 그대로 뒀지만 고민할 바는 조금 없도록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답안지 찾기, 답지 찾기에 적절한 형태의 어떤 해석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싹 다 지워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이때부터 이제 50점을 넘어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난이도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언제까지나 제 기준에서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6회는 조금 다르죠. 5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퀴즈 문제들 중에서 정형화된 퀴즈 문제들이 몇 개 들어가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되게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수리 퀴즈 형태의 문제들인데, 6회는 이게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다 싶어서 사실은 피드백을 몇 번 넣긴 했어요. 이거 너무 이제 퀴즈 문제들 많다. 그리고 너무나 아는 사람한테 유리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지적을 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좀 많이 바꿔넣긴 했지만 바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부분이 꽤 많다라는 점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수리 퀴즈 형태의 문제들이 2021년도, 20년도에 증가하는 추세,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 예전에 수업 때 나눠드린 자료들 같은 데서도 있는 거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형태의 퀴즈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친숙도를 더 많이 느끼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몰랐다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니구나. 자, 7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퀴즈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독해 부분도 약간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독해도 재밌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7번 문제의 소재.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사실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좀 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언어 논리건, 상황 판단이건, 또는 인근 시험인 언어 이해건, 추리 논증이건 이런 형태의 시험에서 과학 지문이 문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학 지문이 문제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천문학 지문이라고 했을 때는 나오는 소재들이 거의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고요. 천문학과 관련해서 당연히 양자역학도 사실 천문학 쪽에서 다루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천문학이라고 하니까 애매하네요. 천체 물리학이라고 할게요. 천체 물리학 쪽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이 이 적색 편이랑 관련된 거죠. 우리 기출문제 21년도였죠. 21년도에 나왔었던 셰페이드 변광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천체 물리학에서 나오는 소재들은 대부분 약간 이쪽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오는 영역인 거죠. 우리 시험에만 나오냐? 아니요, 인접 시험에까지 다 나오고 무광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 돌고 돌아와서 어쨌든 PCS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소재는 크게 이 팽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뭐 방법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계, 우리 우주와 세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멀티버스라고 하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이 두 개, 우주론이냐 아니면은 그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우주론의 근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째서 뭐 정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뒤에 나와야 될 부분들이 이 우주론적인 측면보다 상대성 이론과 관련해서 아인슈타인이 정적인 우주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게 바뀌게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론적인 부분, 방법론적인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위에도 저 적색 편의를 적었지만 우주 팽창 나오면 그 근거 자체가 적색 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과학에 있어서의 배경 지식들, 특히 과학 철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뭐 유튜브 보셔도 돼요. 유튜브에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지도록 변화하게 되었는가,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원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우주라는 관념을 뒤바꾼 것은 뭐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어쩌고 돼 있는데,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어떤 파동을 내는 파원이나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제 운동 상태에 따라서 파동의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정의가 나와 있죠. 도플러 효과라는 어떤 효과, 이론이겠죠. 이론이 나와 있고, 그 이론에 사용되는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파동의 파장이란 파동의 한 마루와 그 다음 마루 사이의 거리이다. 사실 글을 조금 더 잘 쓰려면은 이 마루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기출문제에 파동, 파장, 마루랑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죠? 헬륨홀츠 공명식과 관련된 문제. 헬륨홀츠, 헬륨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발음만 기억이 나요. 헬륨홀츠 공명식 문제. 네, 이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바 있고, 여기서 파동, 파장, 마루 이게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적어 넣어도 사실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걸 파동인 빛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빛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파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청색으로 편의가 된다. 파장이 짧으면 청색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반대로 멀어지면 이렇게 늘어지니까, 늘어지게 될 때는 이때는 반대편에 있는 붉은색, 그러니까 적색으로 편의가 되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걸 이제 음파랑 관련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빛으로 하면 설명을 했을 때 잘 못 알아듣고, 이
레이싱 차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이제 레이싱 카드를 달리고 있는 걸 구경을 할 때 이 차가 내 앞으로 올 때까지는 소리가 높아지다가 딱 떠나가면 소리가 굉장히 늘어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 이 내 앞까지 올 때의 소리랑 떠나갈 때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 이게 결국은 이 도플러 효과다. 그리고 이게 빛에 들어갔을 때 청색 편이랑 적색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뭐 사실 나머지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68년 허긴스 부부는 시리우스의 스펙트럼이 태양 스펙트럼보다 붉은색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걸 해석했을 때 초속 45km였다. 초속 45km per 세크. 자, 이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929년 허블은 100인치의 망원경으로 46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의외로 단순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게 되고 속도랑 거리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비례라고 하더라도 예시가 좀 들어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비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죄송해요. 네,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수만 고민해주면 된다는 거죠. 개수만 고민해주면 된다는 거고 1메가파섹 1메가파섹이라고 했을 때 메가겠죠? 1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는 은하는 초속 500km의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파섹 수가 늘어나면 정비례니까 더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뭐 제곱해서 비례하는 뭐 지수적으로 비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비례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가파섹 기준으로 해서 500 곱해주고 단위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줬다는 건 뭐야? 문제로 내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7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번에 나와 있다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우리 굳이 선지를 보지 않더라도 선지가 3개에서 5개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1, 2, 3, 4, 5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과학 지문에서 1, 2, 3, 4, 5로 되면 거의 다 문제를 못 풀죠. 버리고 넘어가니까 보통 합답형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선지로 넘어왔어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돼 있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음파의 파장은 멀어지는 음파의 파장보다 짧을 것이다. 자,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거랑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이죠.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거리가 음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음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는 차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얘가 다가올 때 얘는 소리를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내고 있겠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내는데 여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다가오는 속도만큼 이것도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이 좁아지게 되는 거고 여기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는 이렇게 멀어지지만 멀어지는 속도랑 여기서 멀어진 속도랑 음파가 날아오는 속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이게 늘어지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파장이라는 거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보다는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지구에서 A 은하는 T의 거리에 B 은하는 ET의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B 은하는 A 은하보다 2배 더 빠를 것이다. 자, 정비례 관계라고 했고요. 2배.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디귿. 하긴스 부부의 발견으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첫 번째 문단에서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정적인 우주라는 생각을 바꿨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은 발견한 다음에도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허긴스 부부가 발견한 거는 1868년이에요. 1868년에 적색 편의를 발견을 했고 아인슈타인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일 건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요 3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은하는 4,500km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진다. 이건 아까 제가 정비례 부분에서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3메가파섹이 되면은 900km가 1500km가 됐어야 됐겠죠. 이건 지금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에서 과학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나온 소재에 대한 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엄청난 배경 지식을 요구를 하거나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약하면 절대 안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걸 고려를 하시고 어려웠다면 이거 꼭 과학 철학 책들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방어력이 낮아요. 왜 낮냐? 적응을 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오래된 스타일이에요. 오래된 소재예요. 오래된 소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한 16년도 이전까지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전 법칙 관련해서 추리논증도 나왔고 피사에서 나왔고 꽤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했을 건데 그 이후로 생물 문제가 이런 형태가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확률 문제들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전에 관해서 멘델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인자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게 되고 결국은 우성과 열성이 존재한다. 우성과 열성이 존재하며 우성인자가 있으면 열성인자 대신에 우성인자가 발현이 된다. 그리고 열성인자가 둘 다 있을 때만 열성으로 이제 발현된다. 이 표현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당구장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A가 우성인자 A가 그 우성인자고 스몰 A가 열성인자라면 라지 AA의 표현형은 라지 A고 스몰 AA의 표현형은 뭐 스몰 A가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형에 대해서 예시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안 넣어줘도 된다라고 판단했지만 정의를 넣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장이 됐을 거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인간이 유성 생식을 할 때 섞인다.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이 50% 확률로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정보가 있고 라지 A랑 스몰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나눠두고 이제 열성과 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우성이다. 뭐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하는데 한 집단은 AA, BB, 한 집단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 요 두 집단을 교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구성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죄송해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요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유전자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죠. 라지 A, 라지 B가 무조건 전달이 된다. 얘는 100%예요.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는 집단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라지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이건 각각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집단에서 이 스몰 bb, 스몰 AA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0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집단들을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라지 A, 라지 B가 하나씩은 들어가는 건 무조건 고정이고 나머지 경우의 수가 다 4분의 1인데요. 얘네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얘를 연결시키면은 자 이렇게 묶이면 어떻게 돼요? AA, BB 그리고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A랑 스몰 b 그리고 라지 A, 라지 B가 묶이면 AA, B,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다 확률은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아 조금 잘리네요. 아쉽지만 어쨌든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전부 다 4분의 1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 4분의 1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화면상에 저희 칠판상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보다 조금 촬영 범위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좀 잘렸는데 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정보는 다 나왔습니다. 이 디귿부터 디귿, 비읍, 시읒, 이응, 지읒은 그냥 0이고 나머지는 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나왔으면 선지는 이미 다 푼 거겠죠? 선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억에서 지읒까지 중에서 가장 크다. 유일하게 가장 크다. 뭐 가장 크다라고만 적혀 있으면은 맞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겠죠? 기억부터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을 미음이 전부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는 유일하게란 말이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유일하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니은 디귿, 디귿이 있는데 니은만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니은에서 기억에서 리을은 같은 숫자도 돼 있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얘네가 같고 디귿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퀴즈입니다. 앞에 두 문제는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형 문제였고요. 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형태의 수리 퀴즈 그리고 식과 관련된 약간 대수적인 형태의 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리 퀴즈 유형을 나눌 때 일반적인 수학이랑 동일하게 나누는데 대수, 이산, 기하, 해석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이산 수학으로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제 초딩들 대상으로 경시대회 공부를 시킬 때는 수식 세워서 쓰는 문제들을 대수에다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대상 경시대회 책들을 막 살펴보시게 된다면 그때 수와 식, 대수 이런 파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 시작은 어떻게 하냐? 적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갑을 병 3명이서 RPG 게임 하고요. 특정한 자연수의 능력치를 부여받게 되고요. 기억력이 낮은 3명은 부여받은 능력치 값을 잊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이건 미지수라는 거고요. 모르는 숫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수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갑의 능력치 알파에다가 을의 능력치와 병의 능력치를 곱한 값을 더하면 2021이 된다. 그 다음에 갑의 능력치와 을의 능력치를 곱한 값에다가 병의 능력치를 더하면 2020이 된다. 자 얘네들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더해도 되고 빼도 되지만 더하면 구하기 어려워요. 빼야지 쉽습니다. 빼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 1 빼기 베타 그리고 감마 베타 빼기 1은 1이다. 자 빼는 게 쉬운 이유가 눈에 들어오죠. 더하면은 4041이에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9 곱하기 449가 나옵니다. 얘가 아마 소인수분해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냥 봐도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빼기 감마 1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간단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 얘 둘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죠. 그리고 얘가 1이려면은 베타가 0이라 해야 되는데 그건 뭐야?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베타는 2, 알파 빼기 감마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갑과 을의 능력치의 합에서 병의 능력치를 뺀 값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감마는
이제 얼마다?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주면 되죠? 1이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온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문제예요. 제가 방금 풀이하시는 걸 봤을 때 너무 템포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해결을 하지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간, 문제를 접근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시간, 그거 어느 강사님께서 이제 착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 시간, 착수하는 과정, 저는 이제 이게 인식 과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의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런 문제들은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유리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3년 전까지는 별로 안 나왔어요. 2018년도 이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19년도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19년도는 이게 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을 법한 문제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커트라인과 평균이 박살이 났는데 20이랑 21은 아니에요. 20이랑 21 같은 경우는 이 착수 시간 또는 인식과 해결의 그러니까 분석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나왔던 시계 문제 같은 것들 또는 20년도에 나왔었던 이 용돈을 나눠 쓰는 문제 같은 것들, 한계요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해요. 너무 유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안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3년은 출제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배치를 해뒀습니다. 아마 정답률이 8, 90%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거고 요 문제는 한 6, 70%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많이 풀었다면은 이런 건 충분히 접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 이런 문제들 대비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검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 검수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이제 아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릴 수는 없죠. 여러분도 꼭 풀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를 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죠. 그리고 물음표 나와 있을 때 여기다 부등식처럼 범위 구간 집어넣어서 가능한 걸 구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보자마자 이 물음표의 합이 48이구나. 그럼 어떤 물음표도 48을 넘어설 수가 없겠구나. 요건 생각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내용 볼게요. A국의 문화부에서는 해체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대상으로 리니어 지원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쩌고 돼 있는데 조회수 지원금, 음악성 지원금, 팬덤 지원금.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조회수 지원금은 1000만 이상일 때만 조회수만큼 100만 개 단위로 지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부터 해서 봤을 때 52, 44, 26, 0, 13만큼을 일단 지급을 한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음악성 지원금은 적격 판정을 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 판정의 개수당 5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쭉 눈팅을 하세요. 이거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 미만인 거 딱 하나 있죠? 얘는 못 받는다. 그럼 일단 여기는 0 적어주시고 나머진 적격 곱하기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뒤에 0 다 떼고 계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125, 90, 120, 10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더럽게 내고 싶었다면 보류나 부적격의 개수만큼 빼주면 돼요. 어렵게 내고 싶으면 부적격의 개수만큼 빼줘라 이런 거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단계 하나 들어가는 거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20초 이상을 추가로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런 거죠. 난이도 낮출 때는 또 저런 거 빼주면 편해집니다. 팬덤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율이 15% 이상일 때 1%포인트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55로 고정이고 남아있는 게 48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모두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몰빵이 좀 됐을 때는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1등인 팀은 무조건 정해져 있죠.
여기가 무조건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될 거다. 이건 뭐 더 생각하지 않아도 확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를 봅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대해서 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자, 이거는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맞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검토할 때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표현을 보자마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 어차피 얘가 1등이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 값을 몰빵을 받았을 때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자, 118, 120, 26, 134예요. 뭐 특별히 다른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얘가 두 번째, 내일부터 우리는 제일 커 보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 두 번째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한가? 자, 세 번째로 했을 때 가장 높은 걸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죠? 만약에 두 번째 거였다. 두 번째 곡이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일부터 우리는 이 세 번째 곡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이 48을 몰빵을 받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표는 48개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84? 아니네요. 74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받건 말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안 된다. 자, 니은 지워주고 나면 이제 어차피 디귿인데, 물론 이런 거 볼 때 디귿부터 검토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니은을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니은을 디귿을 이제 그 다음에 검토를 한다고 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심사위원이 모두 판정을 적격으로 바꾸고,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네 곡의 지지율이 서로 같다면, 자, 서로 같다면 그럼 서로 같게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 이게 더 편하니까 서로 같게끔 배치를 해주면 12, 12, 12,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격으로 바꿨을 때 세 번째에 있는, 세 번째 여기 이 좀 전에 봤던 내일부터 우리는이 바뀌는 부분이 있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이 없었기 때문에 바뀐 게 없고요. 공간을 달려서나 아니면은 무지개 얘들이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자, 더해 볼게요. 추가로 받는 금액이 여기는 더하기 10, 여기는 더하기 15.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더하기 10인데 이건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니까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느냐를 검토를 하는데, 이 뒤는 어차피 지원금을 다 못 받으니까 배제를 하고 120, 여기는 144, 그리고 이 밑은 115에다 13 더하니까 128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곡이 어찌됐건 2등인 상태다. 무지개는 2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3등에 존버를 한다.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다가 되게 됩니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계산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은 딱 이 정도 형태로 나왔을 때 2분 안에 무조건 커트를 하셔야 돼요. 이걸 2분 30초, 3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시험에서 절대 정말 운이 좋아서 찍은 문제가 4-5개 맞지 않는 이상 85점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주 정형화된 문제고,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고, 누구나 실수만 안 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요 난이도 수준일 때 무조건 2분 컷을 하셔야 된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너무 유명한 유형의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유사한 문제들이 시중에 꽤나 많이 풀려 있는 그런 형태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를 출제를 그대로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분, 출제자분께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해서 가져왔을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 드리려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빼야 되겠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문제들, 유명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일 수 있어요. 너무 이제
특정 집단한테만 잘 알려진 문제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 시험을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잘 안 알려진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건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일단은 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자색 맞추기 문제라고 하는 전형적인 퍼즐 문제고 제가 이 피셋 퀴즈 과외 같은 걸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을 해주면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거의 다 모르고 이게 정형화된 문제다. 어떤 강사님 퀴즈에도 변형이 돼서 나왔고 뭐 해서 나왔고 이거 다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긴 조금 애매하다 해서 그냥 출제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되게 여러 군데 모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느 모강 회사에서도 이거를 본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풀이의 관점 같은 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리스크를 안 지겠다라고 한다면 해설을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문제의 특성상 모자색 맞추기 퍼즐, 그러니까 정보 처리 형태의 문제들, 정보를 정리를 하는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고 가장 장치가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설 강의하는 거라는 거 미리 밝혀두고 시작할게요. 자, 정보 보겠습니다. 총 빨간색 우표 4개, 파란색 우표 4개, 8개의 우표가 있대요. 그러면 빨간색 4개, 파란색 4개 이렇게 우표가 있고 가벨병 3사람 머리에다가 하나씩 두 개씩 붙인대요.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딱 6개만 쓰게 되겠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상대방의 우표의 색을 확인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의 머리에 붙은 색을 판단을 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보를 한번 볼게요. 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행자가 너 머리에 붙어 있는 색깔이 뭔지 알겠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고 하죠. 자, 만약에 을이나 병이 빨간색 4개 또는 파란색 4개를 붙이고 있었다면 갑은 본인이 반대로 파란색 2개 또는 빨간색 2개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상태에서 갑의 주장에 따라서 을과 병은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표를 머리에 붙이고 있을 겁니다. RRRB, RRBB, RBBB. 여기 표시를 잘못했는데 요건 B고요. 자,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을이랑 병도 마찬가지로 갑이 생각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갑, 병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형태. 을이랑 갑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갑을 병이 첫 턴에 말한 결과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어느 한 색깔이 다 몰빵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 4개가 한 번에 눈에 보인 적도 없고요. B 4개가 한 번에 눈에 보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쳐다봤을 때 적어도 다른 색이 하나는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다른 색이 끼어 있었다. 그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분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극단적인 경우로 R이 4개 그리고 B가 2개 또는 R이 3개 B가 3개 또는 그리고 R이 2개 B가 4개 이런 경우의 수로 어차피 분배가 될 건데 배치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8장 중에 2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였다라고 해볼게요. R, BB 이런 경우일 때 만약에 갑이 딱 상대편을 봤을 때 R이 4개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은 이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R 3개, B 하나 또는 R 2개, B 2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R 3개, B 하나라면은 갑이 RB였겠죠. 여기 안 보이는 영역인데 이거 조금 옮겨서 할게요.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배치되어 있는 카드가 이런 경우라면은 내 눈앞에 R 3개, B 하나면은 본인이 RB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앞에 RRBB가 있다면 본인의 색깔에 대해서 이제 RR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 이 조건에 따라서 이 BB인 애가 봤을 때 R이 4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경우가 아니라 BB일 때도 똑같이 BBB RR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봤을 때 RRR, BB, BBB, RR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가능한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얘랑 똑같은 형태로 BBBB, RR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했으면은 요 RB가 아닌 케이스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배제가 될 거예요. RR이 아니라 BB로 나왔었겠지만 뭐 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일 때 B가 3개, R이 3개가 나왔을 때 뭐 R이 3개, B가 3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 눈앞에 BB, RR이 있다라고 한다면 갑 입장에선 자기 자신이 무조건 R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색인지 판단을 못 하겠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섞여 있다라는 거지. 이 경우에만 내가 RB다라는 거를 확정을 할 수 없다. 여기 어차피 BBB, RR이니까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제가 R 4개 BB일 때 RR, BB가 보이면 제가 RR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조금 뒤틀어 생각해 보면 사실 RB, RB가 있으면 본인이 RR인지 RB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얘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3가지잖아요. R이 4개, B가 2개. R이 3개, B가 3개. R이 2개, B가 4개 중에서 뭔가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가 실제로 일어나 있고 그 일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값은 어찌됐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RB가 섞여 있고 모두 다 RB가 섞여 있는 상태로 인지를 한다. 적어도 같은 색이 4가지가 두 사람한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또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특수한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내 눈앞에 RB가 있을 때 내가 RB냐, RR이냐, BB냐 이런 거 판단을 못 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 눈앞에 RR, BB 이렇게 놓여있으면 반드시 내가 RB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나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상황 자체가 내 눈앞에 이런 거는 없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섞여 있다라는 거지. 섞여 있다라는 거.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한 거는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을 때만 이거를 판단을 이제 못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이제 옳은 판단을 하는 거죠. RB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얘가 판단을 못 하는 거구나. 내가 RR이거나 BB거나 이랬다면은 분명히 값은 판단을 했을 텐데 내 눈앞에 보이는 병도 RR이나 BB가 아니고 나도 그렇지 않은데 얘가 이렇게 판단을 못 했다라는 거는 하나의 경우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고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적는 것도 많고 적어 놓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다른 이제 모자색 맞추기 문제들이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반면에 이거는 동시에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순차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난이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해설을 뭐 제가 한 게 아니라도 찾아보시면서 좀 더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